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 대선 지난 주말에 토론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멘붕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셨어요, 그거 TV 토론? 예, 저는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네. 그 대선 전체를 보면서 초반하고 마지막에 네. 코멘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 거기 직접 가셨었구나. 예. 아, 그러셨어요. 실시간으로 보셨겠군요. 예, 그러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제가 뭐 학부 때도 정치학을 하고 해가지고 미국 대선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했는데요. 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선 토론은 처음이다. 1992년도에 이제 부통령 후보자들끼리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제3 후보였던 로스페로의 러닝메이트 제임스 스탁데일 해군 제독이 네. 토론을 엉망으로 한 거 이후로는 가장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토론이 엉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92년 이후로. 굉장히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CNN 그 커멘테이터들도 했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를 이전까지는 대개 그 9월에 처음 시작합니다. 네. 11월 5일 대선 전에. 네. 근데 이번엔 6월 27일에 첫 대선 후보 토론을 앞당겨서 했거든요. 바이든이 하자고 했다고요? 바이든이 하자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후보한테 약간 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네. 필요했고 또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네.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너무 노쇠해서 백악관 4년 더 맡길 수가 없다. 지금 81세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4년 후에 어떻게 미국 그렇죠. 국정을 운영하겠냐는 건데 그런 의구심을 한 번에 뒤집어 떨쳐버리겠다. 엎으려고 네. 나 아직 정정하다, 네. 날카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는 그 정반대로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처음에 그 연단에 걸어 나올 때부터 제대로 맞아. 걷지를 못했고 처음 10분 동안에 그 캠페인 그 팀도 그랬대요. 우리 후보가 왜 이렇게 말을 서둘러서 빨리 하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목이 쉬어 있고. 근데 이제 바이든 측에서는 중간에 토론 중간에 90분 토론 중간에 사실 기자들에게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지금 독감에 걸렸다 했는데도 기자들이 그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감기에 걸렸어 하더라도 이거는 내용이 엉망이고 네네. 문장을 끝내지도 못하고 한 주제 얘기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토론 준비를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닷새 동안 쉬면서 철저히 연습했다는데도 이 정도냐. 그랬대요?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4년을 더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혹을 4년 때려다가 혹을 완전히 큰 걸 붙였습니다. 4년 이제 뭐 앞으로 4년 이 걱정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네. 트럼프 캠페인 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선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지금도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러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저 정도면 지금 제대로 뭘 판단을 저 사람이 하고는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뭘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그 문장 하나를 네. 바이든 후보가 실수한 문장 하나를 읽어보면은 네.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메디케어. 네네네. 그것을 자신의 치적 중에 하나로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데 네.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네. 트럼프 후보가 메디케어가 엉망이고 그 괜히 세금만 올린다고 공격을 하는데 아니다. 굉장히 네.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들이 혜택을 받았고 특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받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문장을 왔다 갔다 한 걸 보면은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그 코로나 사태 잠깐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세요. 만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메디케어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코로나 사태에 잘 대비를 했고 그중에 하나가 메디케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승리했다. 메디케어를 계속 확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태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네.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성폭력에 당해서 희생당한다 얘기하다가 국경이 뚫려가지고 불법 이민자한테 성폭행 당하고 살인당한 여자 얘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취약한 이슈를 얘기하다 말고 자기한테 가장 불리한 국경 보안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해서 트럼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저 바이든 후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라고 나도 저 사람이 마지막 문장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국민들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물론 이제 트럼프도 불안하겠지만. 아니, 근데 트럼프한테는 도움이 된 게 네. 이게 참 아이러니가 네. 2020년 첫 번째 대선 토론 때는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막 말도 예, 끊고 예. 소리 지르고 네. 뭐 삿대질하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율이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바이든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고 트럼프 진영에서 받아들여서 네. 딱 2분 얘기하고 1분 마이크 받아치고 끄는 거. 예, 그리고 마이크도 저절로 꺼지고 예. 그리고 상대방 후보가 얘기할 때 끼어들려고 해도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노이즈 캔슬까지도 했대요. CNN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대통령다운 거예요. 절제되고 네. 깔끔하고 시간 지키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후보한테는 더더욱 나이가 사실은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네. 누가 더 대통령답냐. 여기에서는 완전히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민주당에선 그래서 이제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바이든은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하고. 그 바이든이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거는. 글쎄요, 그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후보 사퇴를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네.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네. 8월 14일에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네. 거기서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되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의 이 정강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이 선거인단의 99%를 이미 확보를 했는데 그 네. 선거인단이 신뢰를 저버린 그 선거인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선거인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서는 안 했지만 네. 우리 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나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네네네네. 서로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론상 기술상으로는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지명할 수는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뭐 당원들이 다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이제 지지해 갖고 대의원들을 이제 맞습니다. 뽑고 그 대의원들이 나가서 이제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현장에서 결정하는 맞습니다.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이 지지한 그 후보를 대의원들이 안 뽑고 다른 사람 뽑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그렇죠. 뭐 원래는 그러진 않는 거죠, 그죠? 근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선에서 선거인단을 졌을 때 네. 그 이야기를 하였죠. 선거인단들이 1월 6일에 네. 의사당에서 나는 다음 대통령으로 뭐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불법 조작 선거니까 바꿔라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의사당 난이 폭동 사건도 일어났는데 기술상으로는 그 가능합니다만 그리고 선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1952년도에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현직 민주당 대통령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후보 사퇴를 하면서 네. 목리를 부렸습니다. 자기는 후보 사퇴를 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에스테트 키파워 상원의원, 테네시주 상원의원이 1등을 하게 되니까 네.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못 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그 계속 그 과반수 대의원 확보를 막았는데 그래서 에스테이스 키파워 상원의원하고 리처드 러셀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각축을 벌였는데 네. 민주당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대의원들이 타협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제3의 후보를 네. 당시에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아들라이 스티븐스 2세를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정작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후보한테 완패를 당했습니다. 442대 9.
442대 9 완패를 당했고 그래요? 1968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네. 단일 후보 배출에 실패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허버트 험프리 후보가 후보이긴 했는데 조지 월라스 민주당 그 당시 조지아 주지사는 그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이 위대한 사회 흑인 네. 민권운동 복지 정책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독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이 표가 갈려가지고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열되었을 때 항상 패배합니다. 아니, 1980년대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도전했는데 네. 결국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왔지만 로널드 레이건 후보한테 박살이 났고 네. 1988년도에도 마이클 두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후보였는데 제시 잭슨 목사도 굉장히 대의원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네. 분열이 있어가지고 또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좀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일단 사퇴를 하면 그래도 이제 뭐 다른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뭐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겠으나 바이든이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은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후보가 되는 거는. 그럼 복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를 유일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여동생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가족 회의를 했는데 네. 끝까지 간다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을 민주당 캠페인 팀이 자꾸 바꾸고 있는 게 네. 9월 27일에 1차 대선 후보 토론한 게 다행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전같이 9월에 토론을 했으면은 이것을 회복할 시간이 안 남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바이든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 내의 비판론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네. 큰일 날 뻔했다. 예전같이 9월에 이렇게 대선 후보 토론회를 했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후보를 바꿀 수도 없고 지금은 바꿔도 네. 11월 남아 있으니까 네, 네,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거 저 뭐 어디선가 기사를 봤는데 바이든이 모아놓은 그 뭐 선거 사람들이 막 저 기부한 돈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음 후보한테 줄 수가 없다. 막 후보가 바뀌면 줄 수가 없다 그러던데 맞나요 그거? 직접 줄 수는 없지만 네. 그 후보가 지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슬로건을 지지하는 광고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건 사용할 수도 예, 있고. 텔레비전하고 인터넷 캠페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네.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굉장한 이 배신감에 들끓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네. 이걸 우리한테 계속 같은 당원들한테 숨겨왔다는 거야? 예비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어쩌란 말이냐? 이제 와서 우리 당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과 고집 때문에 당이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참패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사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주당이었는데 네. 대선 후보로 재선을 시도했는데 네. 처음에 프라이머리에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예. 베트남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네. 그 후보 사퇴하라고 이야기해서 후보를 사퇴한 네,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왜 린든 존슨 영부인은 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질 바이든 여사는 네. 왜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누가 혹시 가능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아무래도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죠. 네. 근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본인이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인기 없어요? 2020년에 대선 후보로 나온 건 아시죠? 민주당. 아, 근데 네네. 너무 인기가 없어서 어떻게 캘리포니아 상원이면은 굉장한 프리미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냐 했었죠. 근데 다행히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선 사실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파트너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겼다고 해요. 특히 국경 보안 문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럴듯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된다면 이제 꼬리 자르기 그런 수순에 들어갔는데 사실 바이든 대선 후보 교체론 전에 민주당에서는 부통령 후보 교체론이 더 일찍 나왔었죠. 카말라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면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인기 없어서. 예. 그런 후보 정치인인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노세 때문에 특히 바이든 후보와 같이 4년 동안 일한 부통령을 대신 내세운다? 그거는 좀 믿기지가 않고 또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는데 본인은 끝까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진 않죠. 그 부통령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은 바이든에 대한 뭐 이거야 근데 뭐 막상 되면 또 뭐 열심히 달릴 수 있으니까 뭐 그 말 자체를 뭐 못 바꿀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인기만 그렇죠. 있으면. 그렇지만 그 심판을 받질 않았지 않습니까? 예비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갑자기 그러네. 이 사람이다 이제부터 한다면은 그러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뭐냐? 우리의 선택권을 왜 이렇게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또 이 무당층에서도 본다면은 아니 민주당은 원리 원칙도 없고 그냥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법을 쓰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 대답하기 힘들고 없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나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바꾸는 거 아니냐 내가 대세다 이런 주장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죠. 그럼 저 민주당에서는 그때 그 대선 경선할 때 후보 경선할 때는 바이든 말고는 누가 없었나요? 그때 다른 후보들이 너무 초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 재선에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각하 임기 한 번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세하셨으니까 바꾸자. 다른 후보로 이게 양보하신 게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2020년에 트럼프에 맞서서 출마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출마한다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나갔잖아요. 본인이 승리해서. 그리고 본인이 예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다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시 나왔는데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없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안 되고 부티지지 장관도 안 되고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그걸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가족과 회의를 해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 참사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 또 나오는 것이 재선 결정을 민주당 내 고위 인사들하고 안 하고 가족하고만 상의하고 결정했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하기도 하지만 원망이 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2016년에 자기가 부통령에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바마 자기 파트너 대통령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지지하겠다 했고 뭐 빌 클린턴이야 자기 아내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조 바이든 부통령이 굉장한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고 2020년에 트럼프에 맞서서 나온다 했을 때도 당신은 트럼프한테 이길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의견이 결국엔 맞지 않았냐.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이 계속 뉴욕타임즈 등등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단지 질 바이든 여사 밖에 없는데 이번에 투표하라는 드레스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TV 토론 또 하죠? 예. 뭐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 또 합니까? 다음 거. 이제 9월 10일에 있죠. 9월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뭐 3프로 프로그램도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게 짤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두고 나가서 보죠. 예, 계속 보고 그것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 토론회 참사가 6월 27일에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다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3개월 후에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에 이게 SNS에 막 나갈 텐데 입 벌리고 있는 모습, 졸고 있는 듯한 모습, 말 횡설수설하는 거 네. 그거를 막기도 급급할 것입니다. 큰일이다. 큰일이. 야, 그럼 트럼프 공화당 쪽은 아주 뭐 축제 분위기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 트럼프 측에서 너무 신이 나서 큰 실수할 걸 실수할 기대하고 것을. 있다. 예. 거기는 근데 부통령 누구 나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고 굉장히 고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7월 11일에 맨하탄 사건 이제 판결 형량 판결이 나오고 7월 14일에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면은 네. 공식적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네. 또 러닝메이트를 그때 지명해서 소개를 하겠죠. 그럼 네. 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잘 못했다면 대선 후보 토론에서 네. 그 중도층 그리고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를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앙숙이었지만 인기가 높은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네.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예. 근데 본인이 이제는 승세를 굳혔다고 판단한다면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니키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하면은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럼프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도층과 트럼프를 싫어했던 공화당 지지자층도 몰릴 테니까요. 근데 그 확률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무되어 있는 트럼프 후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후보가 억만장자인 노스다코다의 주지사 더그 버검 그리고 충성을 다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의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를 지명하는 것은 또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경합주 중에 하나죠.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조심스럽게 승세를 굳히고 싶으면 자기와는 인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인기가 좋은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 이 사람은 오하이오 상원의원으로 지난 중간선거 때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고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J.D. 벤스를 선택한다면은 트럼프를 싫어하고 주저하는 공화당 지지층하고 중도층의 표를 모을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원래는 이제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나 혹은 질지도 모를 것 같을 때는 니키 헤일리라는 아주 대중적 인기가 많은 사람을 끌고 와서 어떻게든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가 지금 이제 한번 TV 토론 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이긴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굳이 니키 헤일리랑 할 필요 없고 아주 돈 많은 사람이거나 완전 충성맨이거나 아니면 그래 대중적 인기 좀 있으면서 자기 이미지를 좀 중화해 줄 수 있을 그래도 별로 싫지 않은 사람 요 정도 셋 중에 하나 고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팀 스캇.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두 번이나 언급을 했죠. 일을 잘한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래서 흑인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팀 스캇의 약점이 뭐냐면 낙태에 관해서는 절대 반대거든요. 그래서 여성 유권자층이 등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각 주가 결정하게 맡기면 되고 그 낙태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을 나는 지지한다. 오히려 굉장히 한 발 물러나는 모습으로 정적 부담을 덜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팀 스캇도 고려 대상이 이제는 됐다 보겠습니다. 그 부통령의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 임기 내내 별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부족한 이미지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부통령.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텍사스 주지자였는데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가지고 패러디도 많이 했거든요.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딕 체니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죠. 외교 안보에서는 네. 확실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빌 클린턴이 나왔을 때 네네네. 알고 테니시 상원의원 같은 40대를 지목해서 영건즈라고 했습니다. 우린 젊게 간다 해가지고 당시에 나이 들어 보이는 아버지 부시 한테 이겼고 네네네. 그런 식인데 하지만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통령이 넘버 2 자리인 것 같지만 또 애매한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고 한 명은 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어느 아들의 소식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통령 소식은 워낙 들릴 게 없으니까. 그쵸. 예전에 그 바이스라는 영화는 참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딕 체니가 딕 체니.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부통령인데도 실권 전권을 있는. 휘두른 그런 부통령이었죠. 네네. 여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매우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는 부통령 누구를 이제 잘 러닝메이트를 지명을 해서 선거에 임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선거에선 대통령 선거에선 돈이 어디로 몰리냐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제일 확실한 뭐 풍향계기도 하잖아요. 지금 양쪽이 지금 뭐 쌓아놓은 게 공개가 돼 있나요? 얼마나 예, 쌓였나?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네.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던 9월 27일 전에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네. 둘이 동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은 기부금에서 앞섰던 바이든의 유리한 것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멜론 집안에서 네네네. 트럼프 쪽에 대규모의 이제 정치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다음에 이 기부금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어느 정도 모이는가를 보면 되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 좀 미신적인 요소도 있는데 음. 우리가 1952년과 1968년에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상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능하다, 뭐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와 보수층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젊은 유권자층이 이스라엘 편만을 든다. 팔레스타인의 인권 유린을 묵인한다 해서 지금 대학 졸업식 때 막 항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데모하고. 그것이 1956년 때 이제 한국 전쟁 반대한 거랑 52년입니다. 그다음에 네. 1968년도에 베트남 반전 시위. 그것이 사실은 공화당에 대한 비판이 되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젊은 유권자층이 그 지지가 이탈을 해서 선거에 졌고 또 둘 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같은 도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요.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반전 데모,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전당대회 개최, 네. 그 다음에 후보 교체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민주당 그러네요. 쪽에서. 예. 시간이 많으면 이제 좀 트럼프가 되면 그럼 뭐가 바뀔까 뭐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만약 트럼프가 큰 이변이 없으면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제 갈 것 같잖아요.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바꿀 거 혹은 바이든 정책 중에 먼저 좀 이렇게 폐기해 버릴 거 뭐 이런 것 중엔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이 이미 그 국경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주장한 쪽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 일일 평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진 사람이 2,500명, 일주일 이상 유지되는 것이 있지 않은 한은 당분간 그 국경지대에 그 어사일럼, 그 대피소를 운영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네. 그런 국경 보안 강화 정책은 계속할 것이고 이제 기업 감세 정책은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굉장히 바이든 측에서 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39%에서 21%로 법인세를 감세해서 중산층이 고통을 받았다 했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법인세 감세했다. 하지만 그거 덕분에 우리가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 기업 감세 정책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1차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방위비 분담금은 많이 내라고 또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11월 5일 대선 전에 네. 양쪽이 단연간 협상에 합의를 한다면은 그것까지 트럼프가 뒤흔들질 않을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첫 번째 타겟이 아니라 네. 대선 후보 토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타겟이 중국이고 두 번째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뜯어먹는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2번이나 얘기했는데 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그걸 유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한국 때리기는 한참 후순위에 있다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 특히 이제 대선 TV 토론 이후에 바뀌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아마 11월까지는 교수님 볼 일이 아마 자주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교수님 또 찾는 곳이 많아지실 테니까. 아니, 근데 정말 선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